저는 올해 70을 넘긴 할아버지입니다. 몇 년 전 평생을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건물 관리인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잘 다려진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버릇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비교적 편안한 옷을 입고 일터로 향하는 제 모습이 제법 낯설더군요. 아내는 평생을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며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 몸이 허락하는 한 제 쓸모를 다하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 건물 앞을 청소하다 보면 양복을 차려입고 걸음을 재촉하는 젊은 회사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예뻐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내게 됩니다. 아직 앳된 모습의 젊은이들을 보면 제가 면접을 보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인지도 모를 만큼 까마득한 과거이지만 그날의 모든 것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면접장으로 향하면서 유난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볼 곳은 장난감을 만드는 한 기업이었고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도전이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두 번이나 입사 지원서를 내고 면접까지 봤지만 어쩐 일인지 합격자 발표에서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기에 비슷한 시기에 면접을 봤던 다른 회사에부터 입사를 하게 되었지만 어쩐지 계속 그 회사에 미련이 남았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면접에 떨어진 그 회사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게 되고 자꾸만 그 회사를 바라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 가까이 흘렀을까요? 그 회사에서 경력직 사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정말 우연히 보게 된 그 공고에 마음속에서 어떤 뜨거운 것이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래,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이번에도 떨어지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면접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꼭대기에 붙어있는 간판을 보니 마음이 벅차는 것이 느껴졌어요. 회사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제가 왜 그토록 이 회사에 입사하기를 원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저에게 이 장난감 회사는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집안의 외동아들이었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아버지와 저를 살뜰하게 챙기셨고, 아버지는 영업사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바쁘게 일을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일하셨죠.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는 제 생일만큼은 결코 잊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일이 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물로 사주셨어요. 당시에도 꽤 비쌌을 텐데 제 생일을 위해 1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 사주시곤 했죠.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아버지와 함께 장난감을 조립하던 그 순간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조립하다 엉뚱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부품 하나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씨름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즐거웠습니다. 민서가 그렇게 좋으니? 네,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만들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생일에는 더 크고 더 어려운 걸로 사주세요. 더 큰 거?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야겠네. 내년 생일에는 더 큰 걸 사달라는 제 말에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제 작은 욕심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아버지를 독차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다 주신 장난감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했어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버지는 전보다 더 바빠지셨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저에게 크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많이 어렵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업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더 바빠지셨어요. 주말도 없이 매일매일 영업과 접대를 하느라 늦은 시간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셨죠. 가끔 보는 아버지의 얼굴은 많이 지친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몇 달만 잘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당시에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어요. 내가 어른이었다면 아버지의 짐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아직 중학교도 입학하지 못한 아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가 쉬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곧 중학교에 입학하는 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며 함께 시내에 가자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신이 나서 추운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로 사주셨어요. 앞으로 이거 신고 좋은 곳 많이 다니자.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이 신발이 작아지기 전에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게 노력할게. 아버지, 저 진짜 기분 좋아요. 빨리 이거 신고 학교 가고 싶어요. 신발 한 켤레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는 저를 보며 아버지는 피곤이 섞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몰랐던 저는 마냥 해맑았고 마냥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에게 계속 자랑을 했어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면서 오히려 머쓱해 하셨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에도 저는 아버지 곁에 꼭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 신발이요. 하얀색보다 검은색으로 사길 잘했죠? 응, 그래. 춥지는 않아?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신발이요, 신발. 이제 자야지. 오늘따라 피곤했는지 제 질문에 계속해서 이상한 답변을 하시던 아버지는 갑자기 어지럽다며 누워야겠다고 하셨어요. 괜찮냐는 제 말에 어눌한 말투로 괜찮다고 하시더니 곧장 이불에 누우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오늘 많이 힘드셨겠구나 싶어서 이불을 덮어드리고 저도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을 보면서 빨리 중학교 입학식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그랬는지 다음날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물이나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보니 안방에서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가보니 엄마가 아무리 흔들어도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때마침 방에 온 저를 보고 당장 사람을 불러오라는 엄마의 말에 저는 맨발 차림으로 옆집에 달려갔습니다. 당시에는 구급차가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다행히 옆집 아저씨가 출근 전이라서 아버지를 차에 싣고 대형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내내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한참 넘겨버린 시간이었고 아버지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지만 아버지는 결국 병원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전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시장을 돌아다니던 것이 꼭 꿈을 꾼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과정으로 돌아가셨는지 엄마는 저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병명은 뇌졸중이었습니다. 후에 제가 찾아본 것들로 미루어 보아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을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나 괴로우셨을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분명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텐데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보여줬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한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슬픔과는 별개로 그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엄마와 저에게 아빠의 죽음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며 기다렸던 중학교 입학식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준 신발은 차마 신지도 못했습니다. 신발이 작아질 만큼 제가 자라면 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곁에 없다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그 신발을 신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보다 더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을 거예요. 가정주부로 집안일만 하며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니까요. 기술도 경력도 없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엄마는 건물 청소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엄마의 손목과 어깨, 그리고 무릎에는 항상 파스가 붙여져 있었어요. 엄마는 장갑 살 돈이 아까워 다 찢어진 장갑을 끼고 다니면서도 저에게는 절대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민서가 학교는 어때? 공부는 재밌니?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저도 바로 일하려고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느 부모가 돈 벌라고 자식을 밖으로 내몰아? 민석이 네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학생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거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다시는 하지 마. 알겠지? 사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머리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중학교에 와서 더 어려운 것을 배우게 됐을 때도 오히려 재밌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저도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벌이는 뻔했고, 그 안에서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빌린 돈에 생활비에 제 학자금에 생활은 늘 빠듯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며칠 일을 쉬기라도 하면 그달은 더 허덕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대학교에 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었죠.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대학의 캠퍼스는 소뼈로 만든 탑이라는 뜻으로 불리던 말이요. 그런 말이 오가는 시대에 저는 일찌감치 제 운명을 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딴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고생하는 엄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공고에 진학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공고를 졸업하면 취직이 잘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학비가 면제되는 곳도 많아서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고는 꽤 인기가 많았었죠. 다른 친구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도 알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내가 봤을 땐 민석이 네가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공고를 선택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다른 친구들이랑 비슷한 이유예요. 학비도 부담되고 저희 집 형편상 대학은 꿈도 못 꾸고요. 공부하는 거 좋죠. 재밌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인문계를 선택할 순 없어요. 지금 네 성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빛을 발할 것 같은데 일단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자. 선생님에게 공고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속에는 미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자고 하셨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선생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교무실에 가는데 괜히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민석아, 우리 여기 신청해보자. 선생님이 민석이 얘기를 듣고 주변에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수소문을 좀 해봤거든. 어떠니? 선생님이 내민 종이는 장학생 선발 신청서였어요. 한 기업에서 저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후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업의 이름은 많이 익숙했습니다. 제 생일마다 아버지가 사주셨던 장난감을 파는 회사였거든요. 매년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뽑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장학생으로 뽑힌다면 그렇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걸까? 한쪽에서 희망의 마음이 생겼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그 다음 어쩔 건데? 라는 현실적인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고등학교에 간다고 해서 대학을 갈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시간만 허비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니? 혹시 떨어질까봐 그래?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성적도 꽤 중요하더라고. 민석이 네 성적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신 것도 여기선 도움이 된단다.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 장학생 떨어지면 원래대로 공고에 가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붙어서 인문계를 간다고 하면 결국 대학 진학을 하겠다는 건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지금 제 형편으로는 꿈도 못 꿔요. 민석아, 네가 꿈만 있다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우수한데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단다. 대학교에 따라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곳도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면 어떨까? 전액 장학금을 목표로 열심히 하다 보면 선생님이 보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 같은데 전액 장학금 선생님의 말씀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현실에 갇혀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결국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 기업의 장학생 선발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서를 어찌나 정성스럽게 써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장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민서가 고맙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네가 인문계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내가 원망스러웠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기특한 일을 엄마가 더 힘낼게. 3년 뒤에 대학 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엄마 믿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알겠지? 네, 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갈 수 있대요. 꼭 그렇게 될 거니까 저 믿어주세요. 좋은 대학 가서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장학증서를 받기 위해 그 회사에 갔던 날,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장학생이 되어 무사히 인문계에 진학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좁은 교실이 꽉 차도록 빽빽하게 붙어 앉은 친구들은 좋은 경쟁 상대이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매달 제 앞으로 들어오는 생활비와 학비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적은 돈일지도 모르겠지만 엄마와 저에게는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고마운 돈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돈이 아니었죠. 저에게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큰 기회였으니까요. 청소일에 적응이 된 엄마는
주말에는 부업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은 저의 대학 진학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입학은 시키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저는 단 하루도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제가 잘 살길 바라며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지금이야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한 번만 시험을 보면 됐지만 제가 대학에 가려던 시절에는 예비고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비고사에 합격하면 지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본고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그 해는 끝이라서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원서 접수를 앞두고 선생님과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을 노려도 괜찮을 성적이었지만 장학금을 받을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이 탐나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현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입학이야 엄마가 마련한 돈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지내려면 매달 생활비가 추가로 들 텐데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해도 다 충당할 수 있을까? 엄마의 부담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오만 가지 걱정이 매일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후회 없이 도전해보라고 하셨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장학금 혜택이 가장 좋은 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학금을 받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 직전까지도 잠을 아껴가며 외운 것을 또 외우고 종이가 글씨로 까맣게 바뀔 때까지 문제를 풀고 또 풀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었을까요? 제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해마다 딱 15명만 뽑는 장학생에 뽑히게 되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4년 전액 장학금에 교재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됐어요. 4년 장학생이에요. 세상에, 그게 정말이니? 우리 아들 장하다. 엄마는 민석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서울에 있는 학교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 엄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네 마음 다 알아. 실망한 내색 하나 없이 장학생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겠다고 웃으며 말했을 때도 네 마음을 알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미안했는데 너무 기특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가 해준 게 왜 없어요? 제 옆에 엄마가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일하랴 저 챙기느랴 엄마가 더 힘드셨던 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 할 수 있는 일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부업은 하지 마세요. 청소일도 힘든데 집에서는 좀 쉬세요. 나중에는 청소일도 그만두실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지금처럼 제 옆에 있어 주세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 꿈은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그곳, 나의 고등학교 시절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곳, 바로 저에게 후원을 해준 장난감 회사에 취직을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장난감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교에서는 기계공학과를 선택했어요. 평일에는 학교 공부에 몰두하고 주말에는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 꿈에 점점 더 다가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취업에 대비해서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단순히 암기로만 되는 것들이 아니었지만 모르는 것은 며칠을 매달려서라도 해결해 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요. 그 사이 저는 군대도 다녀왔고 복학한 후에는 취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졸업반이 되었을 때는 기업 공고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마지막 학기가 되었을 때 신문에는 기업의 채용 공고가 참 많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그 장난감 회사의 공고도 있었어요. 당장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지원을 했습니다. 회사에 합격하고 졸업하면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았어요.
다른 회사는 갈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장난감 회사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가 통과되고 필기 시험도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면접뿐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동시에 면접을 보려니 무척 긴장되더군요. 면접관의 질문에 조금이라도 더 그럴듯한 대답을 하기 위한 묘한 신경전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질문에 차례대로 대답을 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이 회사에 오고 싶은지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얼마나 긴장을 한 건지 손이 땀으로 흥건했어요.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니 제법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추워서 그런 건지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면접 때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니 면접을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답을 말한 게 맞는지, 애초에 정답이 있긴 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결과도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었죠.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저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반겨주셨어요. 어땠어? 잘 모르겠어요. 면접이 처음이라 잘 본 건지 어쩐 건지. 근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민석이 너를 안 뽑으면 누굴 뽑니? 그렇겠죠? 엄마에게는 애써 밝은 척 웃어 보였지만 다음 날부터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화기를 들어 신호가 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였어요. 전화를 확인한 후에는 우편함을 들춰보기도 했어요. 최소 2주는 걸릴 거라는 걸 알지만 자꾸만 조바심이 났습니다. 전화기 주변을 서성이다가 전화벨이 울리면 재빠르게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한 달이 넘도록 합격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우편함도 비어 있었고요. 이제는 제가 탈락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당연히 그 장난감 회사에 다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서류 통과도 무사히 됐고 필기 시험까지 잘 봤는데 결국 제가 탈락한 원인은 면접이었겠죠. 저보다 훌륭한 다른 누군가가 뽑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반기 채용을 한 번 더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채용 때는 면접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을 떠올리며 매일 노트에 적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반기 채용 공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면접이라는 것이 제가 잘 봤다고 해서 면접관의 마음에 들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기에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먼저 취업한 동기는 혹시 모르니 다른 회사에도 지원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면서요.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할 거라는 자신이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장난감 회사에도 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별탈 없이 면접까지 오게 되었어요. 다행히 면접 날이 달라서 둘 다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전에 받았던 질문이 나오기도 했고 전보다 더 힘차게 대답했거든요. 엄마는 이번에는 꼭 될 거라며 저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설렘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났을 때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할 일도 없이 전화기 주변을 서성이고 있을 때 엄마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민서가, 네 앞으로 편지가 왔어. 여기 면접 봤던 그 회사 맞지? 네? 어디 한번 볼게요. 편지는 제가 면접을 봤던 회사였어요. 제가 보험 드는 느낌으로 지원했던 그 회사요. 회사에서 보낸 우편물 안에는 합격증과 입사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확인한 엄마는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저도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입사일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제가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진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렸지만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꿈이었던 회사에서는 두 번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합격한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비록 원하던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알아보고 뽑아준 지금의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회사를 다니든 장난감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제 마음만 잘 지켜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일은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실무를 경험하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곧바로 개발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장난감을 수입하는 것부터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방식까지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류 정리를 하느라 날밤 샌 적도 많았지만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한 지도 어느덧 3년 차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내년에 신제품 개발을 위한 큰 프로젝트가 있다며 저도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고 잘해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 드디어 진짜 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참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은 선배님이 짜장면을 시켜주셨어요. 휴게실 테이블에 신문지를 깔고 허겁지겁 먹는데 단무지 그릇 옆에 작게 적힌 글씨가 순간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회사의 경력직 채용 공고였어요. 내가 본 게 맞나? 선배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선배님들이 나간 사이 빈 그릇을 치우며 다시 한번 신문을 살펴봤습니다. 2년차 이상 경력직 사원을 뽑는다는 공고가 나와 있는 부분을 찢어서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었어요.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바라보는데 마음이 울렁였습니다. 한쪽 모퉁이에 작게 실린 이 공고가 왜 하필 그때 눈에 들어왔을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하라는 신호 같았지만 지난 두 번의 실패가 떠오르면서 막상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조금씩 인정받으면서 자리 잡고 있는데 굳이 모험을 해야 할까? 끝내 답을 내리지 못하고 그날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든 밤, 꿈에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종일 장난감 회사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아버지와 함께 장난감 조립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꿈이었지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이렇게 꿈을 꿀 정도로 미련이 남았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대신 이번에도 안 된다면 깨끗하게 포기하자고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얼마 뒤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력직이다 보니 별다른 시험 절차는 없었어요. 대신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더 확실하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면접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제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어느덧 저를 호명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순서라 면접관들이 지쳐 있을까봐 괜히 더 긴장이 됐어요. 면접관은 총 3명이었고 면접을 보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류를 이리저리 보면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위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했던 것들을 말하면 되는 자리라서 어렵진 않았어요. 일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이야기하려는데 갑자기 면접장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등장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등장하자 면접관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알고 보니 이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회사에 장학증서를 받으러 왔을 때 봤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은 신경 쓰지 말고 하던 거 하라고 말씀하시더니 면접관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왜 갑자기 사장님이 나타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애써 진정시킨 마음이 또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천천히 훑어보셨어요. 사장님의 손에서 볼펜이 툭 떨어지자 사장님에게 시선이 쏠렸습니다. 갑자기 손에 힘이 빠졌다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사장님은 저에게 그동안 어떤 일을 했냐며 질문하셨어요. 아까도 했던 대답이었는데 사장님이 물어보셔서 그런지 덜덜 떨며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보던 사장님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셨어요. 그러더니 머리를 손으로 짚으셨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사장님의 상태를 주목하게 됐어요. 옆에 있던 면접관도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사장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요 며칠 무리하셨는데 이만 들어가세요. 여기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그런 것 같아 나도. 네? 꿈꾸세요? 지금 조시는 거 아니죠? 그래, 알겠다니까 그러네. 면접관님과 대화를 하는 사장님의 모습은 많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면접관님의 말에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셨거든요. 발음도 뭉개져서 살짝 어눌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어요. 잠깐, 지금 당장 면접을 멈춰야 해요.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사장님에게 다가가 더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사장님은 이곳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끝이에요. 뇌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제 말에 모두가 당황한 사이 심각하게 말하는 저를 보고 비서님이 나섰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 비서님은 사장님을 모시고 곧장 어딘가를 향했어요. 사장님을 부축하느라 면접관 2명이 더 따라붙었고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난 뒤에는 저와 면접관 1명만이 면접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과 사장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면접관은 진정이 되면 가도 좋다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텅 빈 면접장 안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번에는 늦지 않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사장님에 대한 걱정이 떠나질 않았어요. 따라 물어볼 것도 없어 그저 무사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고 2주일 정도 됐을까?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시 면접을 보러 와줄 수 있냐고요. 기쁜 마음에 다니고 있는 회사는 휴가를 내고 다시 면접을 보러 향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동안 사장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늦지 않게 갔을까? 치료는 잘 받으셨을까? 면접관을 만나면 슬쩍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회사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내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사장님과 면접관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컨디션은 꽤 괜찮은 듯 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자네 김민석 군이라고 했나?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무사히 살아있어. 병원에서도 대부분 이런 증상이 와도 금방 괜찮아진다는 것을 핑계로 증상이 심각해진 다음에야 병원에 오는데 일찍 잘 왔다고 하더라고. 내가 직접 인사를 하고 싶어서 퇴원하고 바로 면접을 잡았네. 물론 재활을 꾸준히 해야 한다곤 하는데 살 수 있다면 뭐가 힘들겠는가? 안 그래도 내내 사장님 상태가 마음에 걸렸어요. 늦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고마워. 평생 장애를 갖고 살거나 심할 경우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가 뇌경색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나? 사실은 제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골든타임을 놓치셨어요. 분명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사장님이 아버지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동안 믿을 수 없어서 뇌경색 증상을 외울 정도로 찾아봤어요. 그만큼 충격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날 면접장에서 손에 힘이 빠진 듯한 모습과 앞이 안 보이는 듯 했던 행동들, 두통이 온 것 같은 표정, 다른 대답을 하는 것까지 전부 제가 알고 있는 증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외웠던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데 쓰였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 말을 들은 사장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괜찮다면 사례를 조금 하고 싶은데 나를 살려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면접 결과와는 상관없이 해주고 싶네만.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도움은 이미 한참 전에 제가 사장님한테 받았는걸요. 도움이라니? 그리고 자네 오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다시 봤는데 우리 회사에 벌써 세 번째 지원이라고? 그렇게까지 우리 회사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나? 사장님의 질문에 저는 오래전 저와 사장님 사이에 이어져 있던 인연에 대해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아까 도움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중학교 시절 내내 힘들게 지냈어요. 엄마가 일을 하셨지만 가난을 벗어나긴 어려웠죠.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는 가지 말까? 아니면 공고에 가서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회사의 장학제도 덕분에 제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무사히 대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제 말에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생일마다 아버지가 이 회사의 장난감을 사다 주셨고 그때의 추억이 아직도 살아가는 힘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회사에 오고 싶었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 후 4년 장학생으로 대학을 다니게 된 것과 두 번의 면접과 탈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공을 그렇게 정한 것도 제가 만든 장난감으로 누군가는 저처럼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저를 살려줬던 이곳에서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더 볼 것도 없네. 자네는 합격이야.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게. 나를 살려줘서 합격시킨 것이 아니니까. 자네가 합격한 이유는 자네가 우리 회사에 대해 가진 열정과 지난 3년간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한 성과 덕분이라는 걸 잊지 말게나. 그 마음 잃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 회사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라네. 축하하네. 정말인가요? 정말이지, 그럼. 이렇게 멋있게 성장한 자네를 보니 학생들에게 후원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군. 사실 나도 어렵게 자랐거든.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자네를 보니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후원을 더 늘려야겠어. 앞으로 장학재단에 돈이 많이 들어갈 테니 자네가 히트 상품을 꼭 만들어주게. 기대하고 있겠네. 합격이라는 사장님의 말이 귓가에서 아득하게 흩어져 마음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똑같은 회사였을진 몰라도 저에게 이 회사는 정말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나눈 추억이자 어렸을 때 저에게 기꺼이 손을 내어준 감사한 존재니까요. 이제 이곳에서 저도 제 꿈을 펼쳐보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직을 하고 저는 곧바로 개발부에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제품 기획을 보조하면서 해외에 이미 수출되고 있는 제품들을 수정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지난 회사에서 배운 실무 기술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바이어의 피드백에 맞게 수정하느라 공장에서 며칠씩 머물며 씨름하는 날도 많았지만 살아 숨쉬는 기분이 들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떠올리면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 옛날 아버지가 힘든 상황에서도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연차가 쌓이면서 저도 승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거든요.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할 장난감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매달렸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샘플을 만들어 시험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문제로 실패를 겪어야 했어요. 그때 저에게 힌트를 주신 건 사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집에도 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장님이 오셔서는 설계도를 이리저리 살펴보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문제였던 지점을 골라내시며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며 힌트를 남기고 떠나셨어요. 사장님의 말을 듣고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계도를 많이 수정해야 했지만 어쩌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기운이 났어요. 수백 번의 노력 끝에 저는 결국 제대로 된 변신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끝없는 테스트가 이어졌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의 장난감은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장난감은 출시와 동시에 유례없던 히트를 치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출시 전 아들과 조립을 했을 때 아들이 무척 좋아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인기를 얻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저도 얼떨떨했어요. 회사에서는 공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진을 한 뒤에도 2년에 한 개씩 새로운 장난감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덕분에 크고 작은 히트작들을 꾸준히 개발하게 되었고 결국 임원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1년 동안 돈을 모아 저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주셨던 것처럼 저도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아들의 생일에 기부를 했어요. 저와 같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덧 40년이 되었네요. 아내는 아이를 낳은 뒤에 퇴사를 했어요. 저보다 셈에 능하고 재테크를 잘했던 아내는 제가 성과금을 받아 가져가면 이곳저곳 투자를 했습니다. 똑부러진 아내 덕분에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건물도 갖게 될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건 전부 주변 사람들 덕분인 것 같네요. 정년이 훌쩍 넘어갈 때까지 임원으로 일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언제까지 이 자리에 머물 순 없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제 자리를 넘겨줄 때가 된 거죠. 퇴직을 하루 앞두고 그날은 회사에서 가장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제 방에서 나와 직원들이 일을 하는 곳으로 내려가 보니 직전까지도 치열하게 일을 한 흔적들이 책상 위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갓 입사해서 열정으로 가득했던 제 모습들이 텅 빈 회사 안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집에 좀 가라는 사장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분을 느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퇴임식을 하던 날,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그래, 이만하면 잘 살았구나. 이만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뤘구나 싶어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이제는 매일 제 건물을 관리하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아이들을 위한 기부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하게 보냈던 어린 시절, 그 옛날 이름도 모르는 저를 위해 선뜻 손을 내어준 고마운 인연들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홀로 저를 키우느라 하루도 쉬지 않고 힘들게 일했던 엄마, 저에게 장학금이라는 희망을 알려주신 선생님, 그리고 그 희망을 지켜주신 사장님까지 그분들 덕분에 저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봐준 사장님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사장님의 마음만큼은 지금까지도 이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박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히트시킨 장난감, 어마어마한 성과금, 건물주가 된 삶,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대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희망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따스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한 명의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대박이 또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대박을 꿈꾸며 이름 모를 누군가의 인생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면서 희망을 저축합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한 힘이 닿는 데까지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고 싶어요.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저는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